네, 한류 언어 10주 3차 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에서 우리가 18쪽에서 그 마돈나 현상 2, Who's That Girl 그 부분을 얘기를 하다가 이제 요번 차시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 단계는 최정상의 슈퍼스타가 된 상황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바브라 스트라이샌디를 뛰어넘는 그런 이제 20세기 최고의 이제 여가수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쪽을 같이 보면 이제 변화를 본인도 모색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본다는 것은 분명히 2단계는 1단계와는 다른 어떤 특징적인 면,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한 패션이라든지 뭐 이런 모습들이 이제 달리 나타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87년부터 89년 이 시기의 마돈나는 좀 더 전통적인 패션과 태도를 취하면서 전통적인 성별 역할에 더 충실하려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왜 뭐 두 번째 단계에서 노래도 막 실현 노래도 부르고 사랑 노래도 부르고 낭만적인 사랑, 헌신과 책임, 그리고 뭐 참된 사랑의 기쁨. 그러니까 자신이 데뷔해서 핫한 스타로 오를 때의 과정과는 조금 다른 그런 양상을 보여주죠. 사실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그 과거와는 다른 정체성을 가진 슈퍼스타가 됐는데 동일한 내용의 가사로 이제 도전자였을 때의 모습을 벗어났는데 이제 챔피언이 된 상황에서 계속 도전자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좀 웃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1987년 Who's That Girl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제 로고 아래서 순회 공연 콘서트 투어를 하면서 외적인 이미지의 변신을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아주 이제 여성스럽고 통통하고 성적인 매력을 가진 그런 몸을 이제 근육질의 몸매로 이제 아주 단련된 몸을 드러내면서 어떤 성적 정체성에 있어서 기존에 있었던 막 그런 아주 그런 말랑말랑 이런 어떤 여성의 몸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남성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그런 이제 모습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노래 자체도 약간 변하고 자신의 이미지도 바뀌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줄을 보면 사실 이게 마케팅 전략이었는데, 마케팅 전략은 뭐냐면 처음에는 이제 10대들, 히스패닉들, 흑인들 이런 소수 집단 대중들로 아주 코어한 팬덤을 만들고, 그리고 유명세를 탔어요. 유명세를 탔으니까 이제는 사실 거기서 끝내면 안 되잖아요. 자기들 팬덤끼리만 소비하는 그런 어떤 스타로서 이제 거기에 머무를 수 없으니까 이번에는 좀 더 보수적인 집단을 팬으로 끌어안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컨텐츠와 뭐 이런 것들을 소비하는.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파격적이고 좀 더 뭐 비판적이고 반사회적인 이미지보다는 좀 더 보수적인 이미지를 좀 드러냄으로써 스타로서의 영역을 넓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2단계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돈나가 마돈나로서의 특징을 버리느냐? 그러면 이제 마돈나가 아닌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20쪽으로 갑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Like a Prayer라고 하는 그런 작품에서의 마돈나입니다. 제목을 딱 보면 알겠지만 역시 또 약간 종교적인 그런 모습이 들어가죠. 1989년의 이 앨범에는 숀 펜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할리우드 스타죠. 이제 결혼을 하고 막 핫한 그런 그 커플로 이름을 날리다가 이제 이혼을 하게 되고, 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런 데 대한 어떤 죄의식, 아버지와의 갈등, 자신의 성장의 고통 이런 것들을 그러면서 다른 모습, 그러니까 아까와는 조금 다른, 그러니까 이 2단계에서는 본인이 20대를 거치고 30대로 넘어가면서 또 하나의 성장통을 겪는 모습을 이제 음악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원래 마돈나는 가톨릭 집안에서 이제 자라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한 그런 그 가톨릭 문화 속에서 자랐지만 이제 그것을 이제 오히려 이제 반작용적인 그런 반대적인 그런 입장을 이제 음악 속에서 보여주게 되죠. 그러면서 종교적인 모티브, 마돈나라는 이름이 이미 그렇잖아요. 그래서 Like a Prayer라고 하는 이 뮤직비디오는 굉장히 이제 그 논란의 대상이 되는 뮤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돈나는 보이토이 시절에서도 두 가지 갈등거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논란거리를 만들어주는데 이 Like a Prayer의
더욱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뮤비는 종교와 에로티시즘을 융합한다. 종교와 에로티시즘이 융합된다. 라는 말부터 지금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그래서 정신적 사랑과 육체적 사랑. 그래서 일단 흑인 가스펠, 흑인 이제 교회 음악들 이런 것들을 끌어들여서 성가속, 가톨릭과 개신교 이미지와 주제를 융합시켜 버려요. 그래서 뮤비는 내부 세계와 외부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부는 사랑, 공동체, 선, 반면에 외부는 인종차별, 성폭력, 불의가 판치는 아주 대비되는.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우리가 저기 보더라인이라고 하는 그 노래 속에서 보여줬던 그런 두 개의 시퀀스가 있었잖아요. 흑백의 시퀀스와 칼라 시퀀스가 있는 것처럼 여기도 그런 어떤 아주 상반된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논란거리를 또 던져주는 거예요. 지금 보면 어찌 보면 이제 속이 보인다 할 수가 있지만 지금은 이제 여기에서 더 다층적인 해석이 가능한 뮤비들을 만들어내니까 그때로선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고 뭐 복장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무비는 강력한 종교적 메시지를 역설적으로 전달하는 이미지 매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러나 그러니까 역설적으로는 분명히 설마 뭐 선의 세계를 지지하고 있겠죠. 그러나 마돈나가 교회에서 속옷 차림으로 춤을 춘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전달하고자 하는 궁극적 메시지가 어떻다 하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말했다시피 이 뮤비가 던져졌을 때는 대중문화이기 때문에 아주 단편적으로 해석하는 사람과 굉장히 전문적으로 해석하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이 뮤비를 방영을 금지를 했어요. 우리나라도 이거는 공중파에서는 안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21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 장면만 봐도 굉장히 파격적. 지금은 아마 여러분들이 아니 뭐가 어때서라고 하지만 바지 버클을 클르고 있는 이런 상태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충격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마돈나의 네 번째 앨범이 되는데 프로듀서는 이제 마돈나도 포함되고 또 여기에 이제 프린스가 나옵니다. 프린스는 2016년에 이제 그 사고로 죽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프린스가 이제 동갑내기로서 이제 마돈나와, 근데 프린스는 마돈나나 마이클 잭슨만큼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만 조금만 팝뮤직에 관심을 갖는다면 굉장한 그런 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당연히 80년대는 이제 마이클 잭슨은 90년대 초반까지 가고요. 80년대는 마돈나의 시대였다. 그러니까 한 그 대형 스타들은 보통 한 10년 정도 이제 그 뭐랄까요, 권력을 좀 누리는 것 같아요. 뭐 꼭 대중문화가 아니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들이 과거에는 아이돌이거든요. 그 뭐 누구죠? 파가니니나 이런 사람도 아주 미소년이었고 리스트도 그렇다고 했다는 것 같은데 뭐 이제 말하자면 그들이 그 시절에 뭐 스타인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작품들 뭐 Like a Prayer, Express Yourself, 뭐 여러분들 뭐 Love Yourself, Speak Yourself 이렇게 그 방탄들이 많았지만 이미 마돈나가 Express Yourself, 너 자신을 표현해라. 이제 뭐 여성들이요, 뭐 아니면은 뭐 억압된 소수 인종들이요, 너를 표현해라, 이런 그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드러났던 그런 시절입니다. 네, 그래서 뭐 마돈나의 엄청난 뭐 앨범 판매량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2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xpress Yourself의 이제 마돈나 2기의 최고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뮤비에서, 이 뮤직비디오에서 성별, 섹슈얼리티, 계급의 문화가 결부된 복합적 모더니즘 텍스트를 이제 만들어내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대중성은 좀 이게 조금 이제, 왜냐하면 이제 이 무렵이 이제 인기가 조금 떨어지는 시기라고 할 수도 있죠. 물론 3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첫 번째만큼 좀 막 핫한 이슈는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 이제 좀 더 아티스트적인 속성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자기 표현을 강조하고 매사에 최선을 다해라, 목표를 위해 장애를 극복해라. 그래서 가사가 아주 막 명령법적인 그런 표현을 쓰고
그러니까 내용은 좀 굉장히 뭐 도덕군자적으로 좀 바뀐 것 같지만 그 표현의 방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좀 뭐랄까 기존의 어떤 그런 아주 그 전통적인 것과는 좀 다르고, 그래서 뮤비 속에서 자본과 노동, 남성과 여성의 사이를 아주 뚜렷하고 강력한 이미지로 표현함으로써 지금은 오히려 이런 어떤 젠더 간의 그런 구별 이런 것들을 오히려 갈등을 유발한다 해서 좋지 않게 보지만, 이 무렵에는 여성들이 자신을 드러내는 한 방법이 구별하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3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기 마돈나 뮤비에 대한 해체적 독해가 시사하는 바는 궁극적으로 개인은 자신의 이미지를 선택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할 수 있다는 일관된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 노래를 들음으로써 너를 깨우쳐라고 하는. 근데 우리가 어떤 뭐 음악을 듣건 영화를 보건 우리가 흔히 문학에서 말할 때 그 고전 소설을, 고전 작품들은 전지적 작가 시점 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교훈적인 얘기, 권선지가 이런 것이 전근대적이다, 고대 소설이다, 고대 문학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제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독자의 자유로운 해석을 통해서 그 속에서 뭐 교훈이 아니라 내가 얻어낼 수 있는 정체성이라든지 뭐 내가 파악해낼 수 있는 이미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니까 그런 메시지들을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마돈나의 팝 페미니즘이라고 합니다. 팝 페미니즘, 그리고 지배적 여성의 이미지 해체. 그러니까 지배적 여성 이미지를 해체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레이스 켈리가 갖는 이미지죠. 남성적 관점에서 훌륭한 정숙하고 훌륭한 아가씨로 자라서 그 다음에 훌륭하게 잘 자라 남편과 결혼해서 아이들을 잘 키우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지배적 여성 이미지를 해체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뭐 이 팝페리 페미니즘은 기본적으로 이제 오늘날의 페미니즘과 뭐 어떻게 보면 여성 해방주의자라고도 할 수 있겠고, 네. 그래서 마돈나가 부르는 해방의 찬가는 페미니즘 텍스트로 볼 수도 있고, 달리 말하면 남성의 쾌락을 위해 여성의 육체를 대상화하는 또 다른 시도에 불과하다고 폄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뭐 멋진 얘기를 하지만 결국 너는 네 몸을 보여주면서 돈을 버는 거 아니니라고 뭐 비난할 수도 있겠죠. 뭐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케이팝 아이돌, 남자 아이돌들에 대해서 그 서구의 그 남성 평론가들 중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뭐 결과적으로 너희들도 남자애들이 엉덩이 흔들고 뭐 몸 보여주면서 이제 여성 팬들한테 이제 소비를 하기 위해서 돈 버는 거 아니니 라고 얘기할 수 있듯이 마돈나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할 수, 이건 대중문화가 갖고 있는 문화의 대중성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인 것 같아요. 피할 수 없는 숙명인데 그렇다면 뭐 순수 예술은 그러면 소비하지 않으면 의미가 있느냐? 아주 뭐 고급의 비평가들이라도 소비는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선생님은 뭐 전공이 국어학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할 자격도 사실은 없지만, 글쎄요, 소비하지 않는 문화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하면 그 대중성과 순수성의 경계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참 고민해 볼 만한 문제라고 했어요. 이 수업의 첫 부분에서 얘기했다시피 한국의 대중문화, 한국의 문화는, 한국의 고급 문화는 존재하지 않아요. 상류층 문화라고 뭐 상층의 문화라고 하는, 왜? 우리의 상층의 문화는 양반 문화인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양반 문화 있어요? 여러분들이 고전문학 시간에 배우는 판소리라든지 탈춤은 다 조선시대의 서민들의 그런 어떤 문화란 말이에요. 우리는 타이에 의해서 그 서구 문물에 강제적으로 개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고급 문화가 결국 서구의 클래식 문화예요. 사실 그래서 웃긴 것이 뭐냐면 피아노, 조성진이 치는 그 클래식 피아노 소나타는 굉장히 고급진 것이고 뭐 요즘 유행하는 그런 뭐 저기 트로트 가수의 노래는 저급한 것이다 라고 하는 평가는 특히 한국의 대중문화에서는 말이 안 돼요. 클래식 문화를 그것이 음악이든 미술이든 무엇이 되었던 간에 그거는 정말로 서구
사대주의에 입각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뭐 클래식 음악을 싫어해서 혹은 뭐 전통적인 뭐 미술 전람을 싫어해서 이런 미술 관람을 싫어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문화의 대중성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라고 했을 때 소비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말하자면 관객이 필요한데 관객이 없는 문화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어떤 문화를 소비하는 데는 여러 가지 다층적인 소비자의 스펙트럼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해석하는 문제가 있겠죠. 네. 이럴 때는 피해 나갈 수 있어서 좋습니다. 나는 국어학자다. 원래 전공은 음성음운론이다. 원래 전공은 중세국어다. 이렇게 피해 나갈 수 있어서 좋기는 합니다만은 문화가 쉬운 거는 아니죠. 그거를 뭐 정의하거나 얘기하거나 하기에는 쉽지 않은 문제인데, 네, 24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 네네네. 그래서 그 다음에 24쪽을 보시면 이제 마돈나 3단계입니다. 마돈나 현상 3단계고 블론드 앰비션, 금발머리의 야망이네요. 네. 이제 나이를 먹었습니다. 나이를 먹다 보면 이제 우리도 대중 스타들이 이제 나이를 먹으면 어느 정도 인기는 과거만큼 막 열성 팬들이 쫓아다니지는 않지만 사회적으로 권위가 생기면서 사회적 발언권, 그러니까 말하자면 권위가 실리기 시작하죠. 권위가 실리기 시작하는데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느끼기에 뭐 가수들 중에 권위가 실린 조용필? 뭐 이 정도 되면 발언권이 좀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서태지도 마찬가지고, 이제 마돈나도 그런 지위가 되었어요. 그래서 마돈나 효과의 모순의 가속화 시기라고 하는 거는 앞 페이지에 안 읽고 넘어갔는데 23쪽의 맨 마지막 줄을 보면 마돈나는 이 모순으로부터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된다. 무슨 얘기냐? 마돈나는 이 양극단의 해석을 이용하는 거예요. 와, 뭐 몸뚱이를 이용하네. 아니다. 여성의 해방이다. 이걸 하면서 갈등을 일으키고 논란이 되면서 그로 인해서 앨범도 팔고 여러 가지 이제 판촉을 하게 되는 효과를 갖게 되는 그런 모순된 상황에서 이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기는 마돈나 학과의 그런 모순이 가속화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정치적 관심, 이제 90년대로 들어섰거든요. 이제 마돈나도 나이를 먹었습니다. 빌 클린턴을 지지하지,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이죠. 당연히 민주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죠. 그 어떤 인종적 차별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런다면, 물론 공화당도 반대를 하지만, 이제 이런 어떤 그런 급진적인 진보적인 사고는 이제 역시 미국에서도 민주당이 보이는 것이니까, 네, 뭐 우리나라는 좀 그런 맥락에서 볼 수가 없죠. 미국은 항상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이니까요. 그래서 투표 장려 비디오 등 이런 어떤 정치적인 활동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에이즈 반대 운동도 하게 되면서 사회 활동을 하게 돼요. 이제 사회적인 어떤 그 영향력이 생겼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알게 모르게 그런 역할을 하게끔, 레이디 가가도 그렇잖아요. 레이디 가가도 그렇고. 네, 그래서 레이디 가가가 사실 마돈나 이후에는 굉장히 가장 파격적인 이미지를 보여줬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리아나 그랑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이돌적 그 디즈니 스타잖아요. 그래서 세븐링스인가 선생님 그 좋아하는 노래인데, 아리아나 그랑데 같은 경우는 출신 성분이랄까 그 배경이 그 디즈니 아역스타 출신이다 보니 약간 아이돌의 이미지가 있죠. 빌리 아일리시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빌리 아일리시는 성적 코드는 배제한 스타라고 할 수가 있죠. 뭐 어찌되었건 간에 뭐 최근에 여러 가지 그런 여성 팝스타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뭐 막나할 수 있는 그런 뭐 능력은 안 되기 때문에 어찌된 갑자기 레이디 가가가 떠오르네요. 그래서 90년대 이후 간섭적인 섹슈얼리티 표상에 체계적으로 도전하는 무대 작업에 착수해서 이 90년대 무대가 진짜 파격적이에요. 이거는 혹시 볼 수 있으면 MTV에서도 에로티카 뷰비는 방영을 금지했어요. 미국의 MTV가. 그러니까 이 MTV가 크는데 마돈나가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제 그 콘서트 투어에서는 했죠. 왜냐면 콘서트 투어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선택적으로 선택해서 이제 그 관람객들이 표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했는데, MTV에는 방영 금지를 했어요.
뭐 지금 유튜브에서는 볼 수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보도록 해요. 뭐 게이, 레즈비언, 성적 해방, 성적 자유주의 등 기성의 성적 표상에 대한 기준의 경계를 넘어서기 위한 아주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그런 무대 퍼포먼스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은 우리보다는 이제 성적 코드를 사용하는 방법이 훨씬 좀 자유롭거든요. 근데 난 요즘은 너무 자유로운 것 같아서, 그래서 카디비라고 알죠? 막 가사나 뭐 뮤비도 충격적이긴 한데 막 그 상징물들을 보면 너무 그 노골적이어서 가사를 보고 있으면 그냥 가끔은 이래서 방탄이 인기가 있나? 방탄의 가사들은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그런가? 라는 생각까지도 들 만큼 뭐 그 이 잘 모르는 한국어 가사를 해석해 가면서까지 보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품을 들이면 조금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걸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는 난 옛날 사람인가 보다, 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마돈나가 생산하는 이미지와 텍스트를 해석하려는 마돈나 독해, 지금 뮤비 해석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분야까지 만들고 학자들까지 이제 개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990년 뭐 Justify My Love, 그다음 1992년 에로티카, 실험적이고 극단적인 성적 경계의 허용으로 이제 뮤비가 방영 금지가 될 정도였습니다. 네, 25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90년대 블론드 앰비션 순회 공연 필름, 네, True or Dare, 그다음 앨범 에로티카 등을 통해 이제 아티스트로서의 정체성을 만들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대중성은 살짝 떨어지는데 비평가들은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돈나도 고민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새로운 것을 보여주어야만 대중 스타들은 이제 어떤 자신의 그런 어떤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 보니 사실은 여러 가지 다층적 해석이 가능하게끔 여러 가지 코드를 이용하고, 그리고 또 성적인 코드가 단순한 그런 수용자들은 성적이기 때문에 그걸 보는 것이고, 사실은 인간의 본성과 관련되는 어떤 아주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는 그 성적 코드들을 또 평론가들은 또 아주 또 심도 있게 해석을 하는 그런 매력을 갖게 되니까 더욱더 마돈나는 그런 좀 자극적인 그런 뭐랄까요, 만들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 시기의 마돈나는 강렬한 나르시즘에 근거한 하나의 이미지 생산 공장에 비유할 수 있다. 이미지 생산 공장이다. 사실은 이 뭐 여러분들 그 실온 배울 때 뭐 주지주의, 주정주의, 그러니까 주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이미지즘이죠. 그러니까 이미지예요, 이미지. 그러니까 이미지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전형적인 그러니까 정형화된 스테레오타입을 배우들을 만들어낸다라는 얘기를 그레이스 켈리와 머릴린 몰로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미지가 한번 고정이 되잖아요. 이미지가 한번 고정이 되면 그 이미지를 파격적으로 넘어서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같은 시절에는 예전에는 대중문화에서 주연밖에 안 보였어요. 주연밖에 안 보였는데 어느 순간 소비자들이, 이 소위 관객 소비자들이, 관람층들이 음악을 소비하건 영화를 소비하건 이 소비자들의 수준이 높아지니까 다양한 구석구석을 살펴보게 되죠. 다양한 구석구석을 살펴보게 되면서 보이게 되는 게 누구냐? 조연들인 거예요. 조연들인데 이 조연들은 뭐냐면 굉장히 연기력이 뛰어날 가능성이, 왜 뛰어나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포커싱이 본인에게 놓이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역들을 통해서 연기력을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조연이 되면 한계가 생겨요. 자, 코믹한 조연은 항상 코믹한 이미지만, 악당 이미지만 항상 악당 이미지로만. 그래서 유명한 조연이 되었을 때는 이거는 또 다른 어떤 그런 뭐랄까요, 이미지가 고착화되어서 그러니까 연기의 폭을 줄이게 되는 거죠. 그럼 주연은 어떨까요? 굉장히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마치 이렇게 뭐랄까요, 20대 초반에 막 외모로 이렇게 뜨게 된 그런 어떤 배우들은 나중에 연기력이 늘고 굉장히 연기를 잘해도 폄하가 되는 그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그 디카프리오의 최고의 작품 로미오와 줄리엣이 아니라 토탈 이클립스라는 것을
꼭 한번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디카프리오의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사실 그 전에 길버트 그레이프라고 해서 조니 뎁하고 이제 조니 뎁의 그 좀 이렇게 그 뭐죠? 그 좀 문제가 있는 그 정신지체 동생으로 나오는 그런 그 이제 디카프리오가 나와요. 근데 거기서는 이렇게 얘가 잘생겼는지 이쁜지 그것도 모르는데 연기를 참 잘합니다. 디카프리오는 정말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토탈 이클립스를 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디카프리오는 그렇게까지 많이 유명한 배우는 아니었어요. 아직 나이도 어리고 유명해진 것은 로미오와 줄리엣 그 다음에 타이타닉이죠. 타이타닉인데 사실 진짜 미모 리즈 시절은 선생님이 보기엔 토탈 이클립스 정말 보들레르와 랭보의 그런 그 두 사람은 유명한 프랑스의 그 동성애자예요. 근데 정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원래 시인들 두 명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인데 그 상대 배우가 나이가 꽤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압도할 만큼 연기를 잘해요. 연기를 정말 잘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은 알죠? 최근에야 아카데미상을 받았고 뭐 간단히 말하면 약간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토탈 이클립스는 묻혀버리고 로미오와 줄리엣과 타이타닉으로 터져버리고 나니까 타이타닉 때도 케이트 윈슬렛은 상을 타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연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위대한 개츠비나 뭐 여러 가지 영화를 할 때 그래서 꼭 한번 보라고 권하고 굉장히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고 토탈 이클립스를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야 정말 미소년이 무엇인가를 이제 알 수 있을 만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서워요. 일상을 살 때 친구들의 이미지도 그렇지 않나요? 딴 얘기로 가서 미안합니다만은 대학 시절에 봤던 친구들이 사실 20대의 어떤 퍼스널리티나 어떤 나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늘 40, 50대 때까지 유지가 되지 않아요. 근데 20대 때 정말 쟤 별로였어 하는 경우에는 50대 만나도 걔가 별로일 가능성이 크죠. 변화한 과정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근데 선생님이 살아보니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고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경우가 있고 부정적인 변화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서정조 시인의 국화 옆에서처럼 이제 40대가 넘으면 거울 앞에 돌아왔을 때 내가 어떤 모습을 가졌냐라는 것을 생각하면 뭐 이미지를 떠나서 계속 노력할 필요가 있겠죠. 왜 딴소리를 하고 있냐. 자, 그래서 마저 보도록 합시다. 이 시기에 마돈나는 이제 그렇게 이미지 생산 공장, 그래서 뭐 자기 자신을 넘어서기 위해서 막 계속 애를 씁니다. 정말 그 과잉과 충격과 스펙타클과 연극성이라는 모더니즘적 모든 미학 전략을 다 활용한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이제 그 책을 쓴 분은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 이제 파격을 넘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의 파괴자이다. 보더라인일의 자신의 그 노래 제목처럼 네. 자기 실험, 막 취향의 한계 확장,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어찌되었건 간에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부단한 이제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는 와중에 이제 뭐 비판도 받고 또 칭찬도 받고 그래서 뭐 요 시기에 여러분들한테는 찾아볼 수 있다 한번 보면 그러나 기본적인 건 어떤 그런 경계를 뛰어넘어서 네, 그런 것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27쪽으로 가겠습니다. 뮤비의 이미지들이 가진 다층적 구조는 서로 상이한 수준의 청중들이 모두 즐길 수 있게 하였다.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정말 이 야한 영상만 보겠다는 그런 저급한 그런 수용자부터 이게 무슨 의미냐? 제가 입은 코르셋은 뭘까? 저 코르셋은 어떤 속박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런 등등의 해석까지 하면서 마돈나의 코르셋과 가슴이 아니라 그 코르셋이 주는 상징을 찾아내려는 그런 청중들까지 모두 즐기게끔 하겠다. 10대들은 자신들의 환상에 따라 음악과 이미지를 모든 10대를 이렇게 폄하하다니 이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비평가들은 다의적인 모더니즘 텍스트로 즐길 수 있는 것이다. 모든 비평가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한 예를 들어서 작가는 그 논문 쓴 사람은 얘기한 것 같아요. 마돈나의 뮤비들이 다중적 독해를 가능해 하고 고도로 복합적인 문화 텍스트가 된 것이 지금의 우리 한류가 널리 퍼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선생님도 이제 그 방탄 그 컨텐츠 그러니까 그거를 유튜브에서
구독 신청을 해놨어요. 그럼 막 떠요. 요즘 봤더니 뭐 그 이제 막 하이브로 되고 그러니까 그 안에 속해 있는 뭐 뉴이스트 막 이런 데도 막 뭐 다 날라와서 그렇긴 한데, 얼마 전에 이제 신곡 그 티저 안에 그 버터 녹는 게 나왔는데, 선생님은 이제 보다가 이제 뭐지? 그러고는 막 1시간 막 돌아가길래 뭐 안 봤어요. 안 봤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냥 정말 단순한 영상이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몇 초에 버터가 녹아서 사라지면서 하트 모양으로 바뀌는데, 중요한 것은 그게 하루 사이에 1000만 뷰가 넘었고, 그 1시간을 그거를 몇십만 명인가가 지켜보고 있었대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지? 이게 뭘까? 이걸 해석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 아주 코어한 팬들이 있는 거예요. 그 핵심 팬덤이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와이드한 팬덤을 만들어내는, 나 같은 사람들까지도 와우 뭐지? 이런 호기심을 갖게 하면서 거대한 팬덤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시작이 이제 마돈나에서부터 이미 보였던 겁니다. 뭐 케이팝에서 비롯된 게 아니에요. 마돈나의 성공은 미학적 실천과 마케팅 전략의 두 측면에서 모두 해석되고, 이거를 방시혁은 다 그대로 쓴 거예요. 마돈나의 작품은 혹자에겐 예술작품, 혹자에겐 시장의 상품. 자, 혹자에겐 그야말로 20세기를 대표하는 그야말로 팝 컬처의 어떤 선두주자, 어떤 이에겐 저급한 그런 어떤 대중문화, 뭐 그런 그런 뭐 여자에 불과할 수도 있겠죠. 네, 28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돈나의 데뷔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마돈나는 이제 1958년 8월 16일에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고, 나이가 많죠. 네, 그래서 미시간에서 태어났고, 이제 집안도 이제 엔지니어였던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고요. 뭐 이렇게 머릴린 몰로처럼 어렵고 힘든 이런 거 아니에요. 마돈나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고, 거기에 대한 죄의식이 있어요, 이 여자가. 묘한, 아이들은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어릴 때부터 뭐 중학교 시절에 클래스메이트가 감독한 영화에 출연하기도 하고, 연극도 하고, 뭐 춤 연습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선발되는 그 학교인 로체스터 아담스 고등학교에, 그러니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시험 쳐서 들어가는 대로 졸업을 했고, 미시간대 무용과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굉장히 중산층에, 언뜻 생각하면 되게 이렇게 막 성적인 코드를 이용하니까 막 어려운 학교, 그렇지 않아요. 엄마가 안 계신 건 그랬지만. 그래서 알바로 클럽에도 다니고, 가수로서의 경험도 쌓고, 그 다음에 뉴욕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 가수가 너무 되고 싶으니까 에일리 아메리칸 댄스 시어터라고 뭐 되게 유명한 데래요. 연구 장학금을 받으면서 극단에서도 일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두 번째 대 블랙퍼스트 클럽이라는 거를 조직해서 드러머로도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뉴욕으로 돌아와서 마돈나라는 밴드를 조직해서 로클럽, 뭐 클래식 팝, 컨템포러리 댄스 뮤직 등 다양한 그런 음악 작업들을 섭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곡도 쓰고, 데모 테이프를 만들면서 곡도 쓰고, 뭐 이런 과장에 이제 DJ로도 활약하고, 그러다가 이제 뭐 사이어사라는 레코드사와 정식 계약을 맺고,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했던 에브리바디나 할리데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에브리바디라고 하는 댄스 차트에 이제 올라가면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배경이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왠지 이렇게 백인 여자,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고 성적으로 막 물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의도적이고 주체적으로 어떤 그런 컨텐츠들을 만들어 나갔던 그런 여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10주차는 마돈나 특집이었네요. 아마 다른 측면에서 흥미롭게 들을 만한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주도 좀 편안하고 재밌습니다. 마이클 잭슨 특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쩌다 보니까 대중문화 특강 같네요. 네,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